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되게 핵심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단지 이런 것들에 좀 집착을 했던 게 아닌가. 이번 기회에 좀 독하게 돈 공부를 다시 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좀 돈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되게 오랜만에 모셨어요. 신영증권의 박소연 이사님.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이사님이 독하신 분은 아니지 않나요? 아, 네. 일은 좀 독하게 하시죠. 아, 네. 일은 독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 이제는 다른 것도 예. 독하게 하려고. 근데 돈 공부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네. 독하게 돈 공부입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책이거든요. 그 첫 번째 책은 3년 전에 나왔는데요. 그때가 아마 그때도 제가 그 여기 채널에 네. 출연을 했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그 46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처음 냈을 때가 46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마가 돌아가셨던 나이가 딱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나도 그러면 이 나이에 삶을 달리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아, 그러면 나도 언제 어떻게 사실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딸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넓게 보면 이제 20, 30대에 젊었었던 저를 생각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남겨놓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었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하게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번 책은 저에게 쓰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지난번 거는 뭐였죠? 따라 돈 공부 게을리하지 말아였네? 절대 미루지 마라. 절대 미루지 마라. 네네. 따라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이번에는 네. 독하게 돈 공부. 네. 솔직히 두 개 다 제목이 독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책 같은 경우는 40대 그리고 조금 더 그 넓게 보면 50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40대가 제가 되고 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이미 50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김 부장 관련된 드라마도 있었지만은 이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상기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대비는 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이 불안한 마음들이 삶을 잠식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뭐 올해 상반기 장은 굉장히 좋았지만 섣불리 투자에 나서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장은 좋았지만 이런 급한 마음을 먹을수록 투자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번 투자에 나서기 전에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어떤 40대, 50대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번 기회에 좀 독하게 돈 공부를 다시 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좀 돈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나 빠르게, 크게, 네. 한 방 벌기를 맞아요. 원하죠. 특히 이제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도파민이 약하기도 하고. 근데 이 책에서 40살 기준으로 봤을 때 돈 공부의 목표는 단순히 10억 만들기가 돼서는 안 된다. 네.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으셨어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 찰리 먼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느리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쵸.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쉬운 길은 장기적으로 복리로 길게 그 눈덩이를 굴리듯이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설계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지금 설계보다는 한 방을 노리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빨리 이제 한 방에 돈 벌 수 있습니다라는 책이 사실은 더 많이 팔리는데.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또 다른 관점에서 좀 봤었던 부분이 제가 이제 어디 SNS를 보다가 강남 아파트 한 채는 비싼 방석이다. 비싼 방석. 네. 어차피 깔고 앉아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자가 될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10억 모으기, 30억 모으기, 아니면 강남 입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부자의 기준이 됐었던 거죠. 근데 사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과연 내가 강남 아파트를 깔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향후에 50대 이후의 나의 삶에 있어서 현금 흐름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약간 나이대가 40대, 50대거든요. 지금까지는 정말 10억을 만들어야 돼, 30억을 만들어야 돼, 마포에 입성해야 돼. 약간 이런 것들을 하나 목표로 삼고 달려왔다고 하면 과연 그 목표가 맞았었는지 갑자기 재점검을 하게 되는 현타가 오는 시점이 40대, 50대인 것 같아요. 40, 50대 현타 오죠. 네, 그래서 그 사실 SNS에서 강남 아파트가 이제 비싼 방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사실 집은 팔 수가 없지 않느냐, 살고 있는 집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산의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좀 이렇게 좀 필요 속성 같은 경우는 유동화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유동화할 수 없다면 그건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유동화할 수 없다면 자산으로 볼 수 없다. 네, 그래서 일단 살고 있는 집, 깔고 앉아 있는 집은 이거는 하나의 지금 필수제라고 생각하고 자산에서 빼고 봐야 되는데 결국 사람들은 그 집을 하나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보통 30, 40대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약간 아파트나 집은 지위제의 성격이 있어서 내가 어디 산다. 그게 꼭 나의 지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왜 학교 어디 나와서 이게 되게 불편한 질문이 됐듯이 맞아요. 지금은 어디 사세요가 되게 불편한 질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불편한 질문을 사람들은 또 궁금증 때문에 사석에서 던지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무례하고 불편한 질문이 됐는데 왜 그게 무례하고 불편한 질문이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결국 사람들이 모두 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 근데 그 기준이 과연 잘못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나폴레옹이 막 산을 올라갔는데 아이고 이 산이 아닌가 봐. 네. 막 이러면서 다른 산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그 산에 올라갔는데 또 이 산이 아니야. 아까 그 산이 맞는가 봐. 맞아요. 근데 이제 40대까지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왔는데 만약에 사실은 그 산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데 네. 저도 사실 20, 30대까지는 이게 이제 돈을 어떻게 잘 모으고 어떻게 시장을 잘 예측하고 이런 것들에 되게 매몰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50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점 자체가 바뀌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와서 하게 돼요. 관점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30억을 만들고 뭐 내지는 강남 아파트에 입성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가 어떻게 설계됐느냐.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유동화되어서 현금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미래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현금 흐름이라는 그렇죠. 건데 그 현금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게 되게 핵심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단지 어떤 특정 자산 내지는 어떤 특정 레벨 이런 것들에 좀 집착을 했던 게 아닌가. 사실 저는 되게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네. 1급지, 2급지, 상급지. 상급지.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부동산 얘기할 때 늘상. 네. 근데 사실 이게 1급지, 2급지, 3급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사실 게임 캐릭터 승급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레벨.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MMORPG 되게 좋아하시는 예, 분들 예. 많고 저도 소식적에 많이 했었는데 레벨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결국 현질도 하게 되고 중독되죠. 중독되잖아요. 그러면서 쟤는 몇 레벨이었는데 쟤는 칼 저거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럼 사야 되는 거 저 아닌가? 쪼렙짜리가 지금 칼 하나 사갖고 만렙 됐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1급지, 2급지, 3급지를 좀 가야 되는 것처럼 자꾸 부추기고 그리고 2급지였는데 왜 3급지로 안 넘어가고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승급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결국 40, 50대에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그 기준의 설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조의 어떤 좀 설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타가 왔을 때 네네. 빨리 나도 마포 입성해야지가 아니라 네네. 아파트보다는 현금 흐름. 네. 내가 70세, 80세가 되어서도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 네네. 그걸 이제 깨닫자라는 의미. 그렇죠. 좋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도 그러니까 방법을 여쭤보기보다는 원칙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책에도 그 순서로 쓰셨고. 네, 맞아요, 맞아요. 현금 흐름을 만드는 3단계 원칙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면 부자인가? 근데 그 사마천의 그 사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사마천이란 사람이 약간 옛날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이 사람이 원래 태사령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이 태사령이 역사를 기록하는 네. 벼슬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역사 기록관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지를 받아서 자기가 그 역사서를 마무리하려고 역사관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무제를 모셨었는데 한 무제한테 그 흉노족한테 포로가 된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포로가 되면 자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결을 하지 않고 그냥 포로가 됐기 때문에 한 무제가 엄청 열이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릉이라는 사람의 지금까지의 성정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일단 살아서 나중에 다시 한 무제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일단 목숨을 부지한 거다. 그 사람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 무제가 엄청 열이 받아서 이 사마천한테 사형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사마천이 그때 이제 사형을 면해야 되니까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야 되는데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1년치 병단을 운영할 수 있는 큰 돈을 황제한테 바치는 거. 근데 이제 한나라가 당시에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년 국방비 예산을 대든지 맞아요, 이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네. 없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뭐 남자분들이 계셔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생식기를 잘라내는 형을 궁형이라고 하거든요. 거세하는 거. 맞아요. 그 내시가 되는 거죠. 궁형을 받으면 사형을 면제해주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기 위해서 궁형을 택하게 됩니다. 역사서를 다 쓰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사실 돈이 없어서 돈만 있었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궁형을 당하지 않아도 됐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인생에 생각보다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그때 깨닫고 사마천의 그 사기에 보면 화식열전이라고 돈 얘기만 쓴 편이 있어요. 그 화식이 그러니까 재산을 불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재테크란 뜻.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보다 재산이 10배 많으면 시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억이 있으면 100억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0억은 아유 뭐 100억 있는 거 가지고 사람 젠치하나 이러면서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0배가 아니라 100배 있으면 일단 두려워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일단 1000배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하기 시작하고 10,000배가 있으면 그 사람의 하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돈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본성이 어떻게 반응하냐. 근데 이제 약간 옆길로 새긴 했는데 결국에는 부자라는 거는 사실 돈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보다 사실은 10배, 100배 있는 부자도 있고요. 1000배, 10,000배 있는 부자는 세상에 너무 널려 있어요. 자기가 그렇죠. 뭐 부자가 돼도 얼마든지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거를 사실 목표로 삼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느냐, 내가 한 사람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현금 흐름을 그럼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이제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저는요, 일단 저도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가 회사를 함부로 그만두지 마라. 네. 월급.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아직 이제 제대로 된 뭐 사업이나 이런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지 마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돈이라는 거는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만 원이라도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과 100만 원과 간헐적으로 200만 원 들어왔다가 100만 원 들어왔다가 하루는 빵원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300만 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이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것과
규칙적으로 100만 원이 들어오는 것과는 사람이 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규칙적으로 들어오질 않으면. 근데 일단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이 월급의 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규칙적인 어떤 돈의 힘은 가장 기본이 사실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생각보다 회사를 함부로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 네, 저는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아까 이제 뭐 이렇게 1급지, 2급지, 3급지 네. 생각보다 비싼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저는 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삶의 가장 큰 고정비인 주거를 해결하는 게 되게 먼저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돈 공부에 앞서서 사실상은 저는 내 집 마련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삶의 가장 큰 고정비인데 그 고정비를 남한테 맡겨놓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전세든 월세든 어느 정도는 거쳐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삶의 과정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나 내지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고정비, 내 집 마련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야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세금 공부.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지금 뭐 책을 읽어야 된다, 뭐 내지는 어떤 뭐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되게 지엽적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사실 세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들 이렇게 돈 공부를 하시는 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라는 것들은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나에게 떨어지는 현금 흐름이 필요해서 이렇게 열심히 재테크도 하고 종잣돈을 만드시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세법상 이 종잣돈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퇴직 소득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 소득 자체를 현금 흐름에 세금을 때리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을 때도 제가 이제 월급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근로소득세나 이런 소득세를 내고서 그걸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었는데 그 종잣돈에서 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퇴직소득이 발생하면 또 세금을 떼는 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세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배당만으로 노후를 살아가기엔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죠. 맞아요. 배당소득이 결국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잡히는 순간 묶여버리고. 절반을 사실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또 연금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이 책에도 쓰신 것 같은데 월 150만 원 이상 되면 또 건볼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단기간에 사실 받는 게 아니라 딱 150만 원까지만 딱 설계받을 수 있도록 연도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 결국에는 내가 종잣돈 모아서 이거를 이제 n분의 1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퇴직해서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절세할 수 있는데 몰라서 어떻게 보면 절세를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선. 그렇죠. 네.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절세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세금 공부를 해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선행됐을 때 결국에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실은 돈 공부는 이 세 가지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탑을 쌓아 올려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월급, 내 집 마련, 그리고 세금 공부까지. 요게 이제 기초예요. 그렇죠. 주춧돌 딱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뭔가 쌓아 올려야 되는데. 네네. 그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라는 겁니까? 뭐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그 책에서 쓰신 것처럼 배당주 투자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상가 오피스텔 투자도 있고 물론 네. 요즘에 이제 상가 투자 잘못하면 크게 물리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게 지금 세대랑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랑 가장 달라진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상가랑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뭐 저희 아빠도 사실 퇴직하신 다음에 이제 네. 상가나 이런 것들로 결국에는 월세를 받으시면서 또 저희 노후를 준비하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저희 아빠 젊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인구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 대항력이 사실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월세를 받기가 되게 이제 좋은 상황.
근데 요새는 이제 세입자 관련된 보호법도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도 굉장히 월세도 강해졌고, 많이 못 올리고. 네. 사실 제가 이거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네. 저희 아빠가 그 코로나 때 그 월세 받는 상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세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저한테 좀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겠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냥 오후 2시에 전화를 하셨던데 네. 딸이 오후 2시면 엄청 바쁠 걸 그쵸. 아는데 그때 전화하셨다는 건 뭔가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몇 개월 정도 못 받으셨는데요. 그랬더니 18개월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뒤늦게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참다 결국에는 저한테 18개월이나 밀린 다음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때가 좀 이해는 되는 게 코로나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상가나 이런 데가 사실 장사가 잘 안 될 때라서 저희 아빠는 이제 기다려 주신 거죠. 근데 이제 18개월 정도 되니까 저희 아빠도 이제 생계에 대한 약간 걱정을 그쵸.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하여튼 임대차 관련돼서 그 상가 임차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결국 장사를 그만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서 되게 오래 하셨던 할머니셨는데 그 가족분들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냥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밀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장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걸어놓고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연락을 안 받으니까 지금 방법도 없고 그걸 자물쇠를 또 따면 들어가는 순간 주거침입 이게 같은 거. 침입이 돼가지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명도법인이라는 게 그쵸. 있어가지고 명도법인에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너무나 친절하게 여자 상담원이 저한테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아, 네, 명도 패키지는 일단 1차가 900만 원 되시겠고요. 혹시 만약에 이게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되면 추가로 150만 원, 그리고 강제 집행할 때 쓰레기나 이런 철거비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15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합하면 1,500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뭔가 규격화돼 있네요. 규격화돼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임대료를 못 받아가지고 18개월 동안 못 받았는데 또 1,500만 원을 거기다가 주는 거는 사실 저희 돈도 없고 그럴 만한 사실 상황도 아니어서 차라리 그냥 세입자랑 쇼부를 보자. 네, 그래서 어차피 명도 하게 되면 사실 그냥 나가셔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이사비 5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저랑 합의를 보고 나가시자고.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드리고 일단 합의를 해서 실제 나가셨거든요. 그럼 18개월 동안 못 받은 월세는? 그것도 없는 거죠, 그냥. 네. 사실 이미 그 보증금도 다 소진이 돼가지고요. 없는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이 워낙 강하다 한들 저희가 못 받은 월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진행하는 소송의 절차나 법적인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냥 사실 빨리 끝내는 게 일반적으로는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처음으로 했었고 저는 상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제 아빠가 결국 노후용으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해결해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의 어떤 노후 준비와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우리 때와는 상당히 많이 조건이 달라졌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노후 대비를 결국에는 금융적인 수단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부동산도 잘 지식이 준비되어 계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사실 들어가는 것이 패착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수단보다는 금융적인 수단으로 준비를 미리미리 많이 해놔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배당이든 내지는 채권이든 뭐 연금이든 이런 형태의 자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사실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보완이 되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대중적인 자산이 아니긴 한데 대중적인 자산이 아닌데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채권은 발행자가 망하지만 않으면
하방은 막혀 있고 위는 열려 있는 음.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진 자산이거든요. 뭐 평가이익 손실이 아니라 그냥 만기까지 간다면. 그렇죠. 네. 만기까지 간다면. 그래서 평가이익 손실도 사실 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만기까지 가져가겠다고 처음부터 세팅을 하고 가져가면 음. 이거는 충분히 우리의 포트폴리오상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저는 좀 생각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자산들을 갖추는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그 아까 배당주 사실 이것도 주식입니다. 배당주도. 네네. 특히 이제 이사님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내에서 투자 전략을 아, 네네.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주변에서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네네. 그렇고 어떤 주식 사야 돼요. 근데 결코 그런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신다고 아, 네네네. 쓰셨더라고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 잘 몰라서 답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라고 하기보다 이게 세상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썼는데 2007년도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증권사를 3곳 다녔거든요. 네. 여기 신영증권은 3번째고, 근데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로 옮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회사에서 저한테 할인해서 자사주를 많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인해서 열심히 저축하듯이 샀죠. 저 나름으로는 그게 또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회사를 딱 옮기게 되면서 제가 애널리스트로 옮겼으니까 거기에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우리 회사는 애널리스트는 한국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이거를 돈 벌려고 산 게 아니라 회사가 나눠주는 자사주를 할인해서 산 것뿐이라서 사실 투자용으로 산 게 아니다. 그래서 자사주는 그냥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저를 빤히 한 5초 동안 응시하시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걸리면 네 탓이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결국에는 네 책임이고 그것 때문에 뭐 애널리스트 못하면 나는 책임 없다.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땐 제가 또 많이 어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날 시장가로 자사주를 다 던졌거든요. 사실 꽤 됐었어요. 그때 제가 재테크를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사주로 재테크를 좀 하려고 열심히 약간 저축하듯이 넣고 있었던 거라서 그래서 그때 팔았던 가격도 기억해요. 제가 35,500원, 400원 막 그 정도에 네네네. 팔았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거를 판 게 2007년도 9월이었는데요. 그때 증시의 어떤 뭐 꼭지? 맞아요. 예. 정확하게 2007년도 10월 달에 꼭지를 찍고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지수가 900 이하까지 떨어지거든요. 뭐 한 1년에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제가 팔았던 가격이 거의 고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고점에 팔았던 주식이 제가 팔았던 가격을 회복한 게 언제였냐면 올해 1월이었어요. 거의 20년 걸린 거예요. 거의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저도 열심히 그 좋은 투자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분석도 했지만 시장은 사실 100% 맞출 수가 없고 항시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변수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한들 그 상황이 굉장히 순식간에 바뀌고 그럴 때는 결국에는 그 투자 판단에서는 대응을 하시는 거는 그 말을 들어서 그 주식을 사신 투자자의 본인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쉽게 답을 드리기보다는 그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대응하실 수 있어야 정말 투자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사실은 제가 그런 것들에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세상은 변하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제 좋은 뭐 한 네. 99가지의 재료들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해서 어떤 주식을 얘기해 줬는데 맞아요. 밤사이에 한 가지가 네. 99가지를 뒤집을 정도의 큰 이슈였다면 네. 완전 또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네네. 지금 또 엄청난 강세장입니다. 물론 네네. 뭐 좀 조정을 받는 시기는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근데 주식이 오를수록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은 이게 주변을 보면 최근에 막 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거를 이제 투자를 못했던 분들은 많이 조급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야구는 삼진아웃을 당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라는 게임은 삼진아웃이 없는 유일한 게임이다.
그러니까 배터백스에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수백만 번 기다려도 아웃을 당하지 않는 것이 이제 주식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전 그래서 책에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다음 버스는 다시 온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3012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에서 벌써 출발했어요. 그러면 제가 막 뛰어가잖아요. 기사님, 저 태워주고 가세요. 근데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다가 사실 대부분 넘어집니다. 다치기도 하고요. 근데 한 10분 기다리면, 5분 기다리면, 오죠. 그쵸, 순환버스 다시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도주라는 것들은 놓칠 것 같지만 항시 변하고 다음 버스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조급할수록 오히려 약간 차분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데 지금이 바로 좀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이 어찌 보면 조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다음 버스는 반드시 다시 온다. 이 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2020년, 21년 처음으로 코스피가 3천 넘었을 때 네네. 그거 놓치면 끝인 줄 알았지만 그 다음에 또 왔고 23년도 뭐 2차 전지 광풍 때 못 벌어서 막 배 아팠지만 네. 그 다음에 또 코스피 8천 시대 또 왔고 맞아요. 또 옵니다. 또 재미난 글도 써주셨는데 그 조지 소로스 있지 않습니까? 영란은행을 공격한 사나이. 맞아요. 근데 조지 소로스가 세계적인 투자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 없어서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25년간 여기 이제 증권업계에 있으면서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봤는데 네. 그 투자를 잘하시는데 오래 가시는 분은 또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이 왔을 때 되게 잘하는데 다음 사이클이 오면 또 못해요. 근데 계속 잘하시는 분들은요, 하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틀리면 빨리 바꾼다. 그리고 틀리면 빨리 바꿀 수 있으려면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제까지는 팀원들이랑 얘기하면서 분명히 화장품이 정말 많이 팔리고 정말 주도주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화장품이 최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 사실상 이미 화장품은 너무 비싸졌고 반도체가 이제 오르는 장이 왔다라고 하면 내가 어제까지는 분명히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 내가 틀렸다. 어찌 보면 아, 이게 반도체로 왔다라는 것들을 다시 인정하고 얘들아 내가 틀렸어. 우리는 오늘부터는 반도체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되게 쉬워 보여도 어유 어렵죠. 예, 이게 자신이 틀렸다라는 거를 바로 인정하는 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통이고 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조지 소로스가 이게 같이 일했었던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CEO는 최고의 손실 처리자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마 드러켄 밀러가 했을 겁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근데 이 최고의 손실 처리자라는 거는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잘못 사실 투자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 아, 내가 잘못 투자했다라는 거를 바로 인정하고 로스컷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내가 틀렸다는 걸 바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인정하고 포지션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아이디어가 과연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으면 왜 그런 것 같아? 근데 보통 또 이게 잘 물어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왜 이 주식을 좋아하는지를 막 설명하고 설교하고 이런 사람은 많은데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은 또 생각보다 없거든요. 근데 조지 소로스가 가장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강점이 남한테 물어보는 거, 자존심이 없는 거, 그리고 틀리면 빨리 바꾸는 거. 그래서 아,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결국에는 오래 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가 되게 독특한 게 지금은 리서치에는 안 계시지만 네네. 나의 반성문 이거 매년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3번 썼어요. 그거 네.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저도 처음에는 센터장님한테 이걸 쓰자고 하시는 거예요. 김학균 센터장님이. 시켰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자리로 가가지고 아니 센터장님 이게 애널리스트 맨날 틀린다고 사람들이 맨날 뒤에서 욕하는데 우리가 틀렸습니다라고 대놓고 이걸 쓰면 얼마나 더 욕을 먹겠냐. 이거 진짜 걱정되는데 진짜 하실 거냐고 얘기했더니 아,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고 한번 써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시니어 애널리스트를 다 한 장씩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뭘 썼냐면 제가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가 금방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당시 이제 다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금방 제로 코로나를 이제 해제할 것이다. 봉쇄 빨리 풀릴 줄 알았는데. 맞아요. 봉쇄가 풀릴 거라고. 근데 결국 안 오래 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자존심을 저평가했다. 막 이렇게 썼는데 결국에는 그게 되게 좋은 반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신뢰가 그래가지고 높아지죠. 계속 매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의 말 뭐 인용도 하셨는데 오직 실수를 바로잡지 않는 것만이 부끄러울 뿐이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덮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네, 근데 네, 요즘엔 네. 또 덮을 수도 없어요. 다 어디에 저기 박제가 돼가지고. 또 재밌는 게 폭락장에서 떠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요. 맞아요. 다 떨리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지금은 폭등장이라 폭락장에 떠는 거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폭락장은 항상 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자산이 있을 때 그 자산을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비싸게 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대부분 폭락장인데 일반적으로 폭락장에서는 우리가 두려워서 이 손이 안 손을 나가죠. 그죠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폭락장에서 내가 좋아했던 회사를 살 수 있도록 항상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폭락장에서 용기를 내는 것도 되게 힘든데 용기를 사실 냈는데 현금이 없으면 결국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도 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고전적인 얘기가 실제로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시 장이 아무리 좋아도 현금을 어느 정도는 쟁여놓고 있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이 좋으면 현금을 쟁여놓고 있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시잖아요. 또 그렇게 되죠. 그쵸. 확신을 갖고. 네. 근데 이럴수록 어떻게 보면 균형감을 잡고 현금을 보유하는 자세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거꾸로. 네. 또 요거 말씀 잘해주시면 요거 이제 썸네일로 쓸 수도 있는데 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돈을 불리는 방법이 있다. 네. 클로드 셰넌의 도깨비 이론을 네. 써주셨어요. 네. 이 클로드 셰넌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AI 클로드 네. 그거거든요. 그 클로드의 그 이름. 맞아요. 이 클로드 셰넌이 정보 이론의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신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0과 1이라는 신호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이거 구조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던 사람이라서 정보 이론의 아버지이자 IT와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클로드라는 AI 업체가 자기의 서비스 이름을 쓸 때 클로드를 따가지고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식 투자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흥미가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막 저글링 같은 것도 엄청 잘했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도깨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시장이 도깨비 같잖아요. 네. 하루는 100% 올랐다. 하루는 다시 100% 떨어질 수도 있고 100%라고 하기보다 이제 반토막 정도겠죠. 뭐 옵션이라면.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도깨비 같은 이런 시장에서 리밸런싱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감정에 흔들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하지 못하는데 그냥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식과 현금을 5대 5로 맞춰요. 그런데 주식이 100% 올랐다. 그러면 50이 이제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실은 50의 현금은 그대로 있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150을요. 절반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주식 75 내지는 현금 75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주식이 또 떨어져요. 그럼 주식이 또 떨어지게 되면 그 75가 사실은 반토막이 나게 되면 뭐 37.5가 네, 되겠죠. 네, 네. 근데 그럼 37.5와 나머지 75를 합해서 다시 또 반반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것들을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보니까요.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는 거를 실제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라고 하기보다 어느 모델링일 텐데,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은 변동성이 있고 변덕이 심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연료로 해서 기계적으로 리밸런싱만 해도 복리로 불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감정에 사실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서
자산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좋을 때 더 갈 것 같지만 오히려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요.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100이 되고 현금이 50이 됐을 때, 그렇죠. 와, 주식이 저렇게 오르는데 현금 빼서 몰빵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기계적으로 주식이 100이 됐으니까 주식을 줄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오히려 다시 현금에 배분을 하는 거죠. 요거는 월간입니까? 분기입니까? 하루입니까? 근데 뭐 이거는 월간 분기는 아니고 그냥 횟수에 따라서 그냥 그 모델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에 반드시 한 번이든. 100%이다, 뭐 한 달이다 이런 거보다 자기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폭락할 것 같은 공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 이 정도 떨어지면 또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해서 또 주식을 채우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 이런 기계적인 리밸런싱만으로도 자산이 불어나는 거를 보여준 걸 이제 도깨비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클로드 셰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기계적인 모델링, 구조의 설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한 사람이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자산운용이나 이런 데 그 이후에 되게 많이 활용이 돼서 퀀트나 내지는 헤지 펀드들은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그쵸, 만들긴 운용을 했지만 해서. 사실 이런 리밸런싱이 가장 기본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감정을 완전 배제하고 아까 그렇죠. 처음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계적인 대응, 기계적인 리밸런싱. 물론 도파민은 안 나옵니다. 또 책에서 해겔을 공부해야 된다고 맞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철학자, 뭐 변증법 맞아요. 그분이잖아요. 네네. 어떤 이유에서 아니 왜 그 투자자가 아니면 경제 공부하는데 해겔을 알아야 됩니까? 이게 해겔이 되게 이제 독일의 이제 위대한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질 무렵에야 날개를 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출근하고 퇴근하고 신문 보고 할 때는 그냥 일상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뭐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면 그때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일상들이 사실은 무슨 의미였는지를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야 사실은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유의미하게 내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탐구하면 미리 이 시대 정신의 어떤 일말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해겔 같은 경우가 책에도 썼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해겔이 이제 마지막 이제 논문을 준비하면서 그 피난을 가 있었어요. 어떤 작은 마을에. 그래서 시간 강사로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나폴레옹이 이제 그 군대가 침공을 해가지고요. 그 마을까지 전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부랴부랴 싸가지고 자기도 이제 피난을 가야 되니까 이제 약간 지하실 같은 데다가 숨어가지고 이제 군대가 이제 들어오는 그 말발굽 소리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나폴레옹을 처음으로 봤다고 해요. 지나가는 나폴레옹. 지나가는 나폴레옹을. 네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마을에 불도 지르고 막 사람도 죽고 했었을 테니까. 근데 그거를 딱 보고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 즉시 친구한테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썼냐면 나는 오늘 말을 탄 시대 정신을 보았다. 시대 정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사실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나폴레옹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은 시대를 상징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쓴 건데 그때까지 유럽은요. 이 농노제와 봉건제로 이제 유지가 됐던 귀족 사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미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자유, 평등, 박애. 어찌 보면 귀족이 아니고 내지는 왕가가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라의 최고 수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자유의 어떤 이런 기치 같은 것들을 뒤엎고 프랑스의 군대가 밀고 들어온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독일 사회에서는 나폴레옹한테 점령을 당하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냐면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은요 최강의 군대라고 자칭을 했었어요. 유럽 최고의 군대가 우리 프로이센의 군대다. 근데 나폴레옹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속수무책으로 뒤엎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나폴레옹의 군대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농노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농노들은 이제 주인이 시키니까 갈 뿐 충성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의 군대는 봉급을 받고 자유인으로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강한 충성심으로 이루어진 군대이기 때문에 농노로 이루어진 군대로는 우리가 쟤네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프로이센에서 그 이후에 농노제를 폐지하자라는 그 이론, 주장이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농노제가 폐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농노들이 해방이 된 거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도시로 이동하면서 그게 산업혁명의 시초가 되면서 독일이 급격하게 산업화가 된 시점이 이 나폴레옹한테 점령을 당하면서 농노제가 폐지가 됐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혹자는 헤겔은 사실 그 한마디를 쓰면서 과연 거기까지 봤을까? 안 봤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걸 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2013년도 러우 전쟁이 사실은 그런 네. 하나의 좀 기착점이었을 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의 어떤 지금 이 분리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시발점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때는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사실은 잘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뒤돌아 보니까 네. 이제는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으려면 이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의 하나의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아젠다가 뭔가, 그것이 대부분 금융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그것이 주도주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겔은 나폴레옹을 보고 시대 정신을 보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반도체주의 실적을 보고 시대 정신을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책에도 그렇게 쓰였습니다만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인간의 믿음. 맞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충돌하고 변화하며 발전하는 방식에 있다. 네. 이게 이제 해결의 변증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 사실 다른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A라는 힘을 극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품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근데 반도체가 품귀면 그러면 B라는 주체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품귀니까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품귀일 때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이 반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최근 보면은 광소자라든지 그리고 패키징에 대한 약간 그렇죠.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맞춤형 반도체라는 것들이 실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현실들이 최근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정반합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의 어떤 대응의 영역으로 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좀 주춤한데 엔비디아의 그 비싼 GPU 갖다가 학습은 뛰어나지만 추론에선 가성비가 안 나오니 그렇죠. 추론 쪽에선 또 다른 NPU들이 잘 팔리니 엔비디아는 주춤한데 추론으로 가니까 메모리 반도체 엄청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삼전 닉슨 엄청 또 돈을 벌고 막 네. 재밌습니다. 근데 또 이 독하게 돈 공부 네. 독한 책입니다. 아니 독하지는 않습니다. 뭐 드시는 건 아니니까. 독하게 돈 공부 이 책이 또 재미난 게 이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쓰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 워킹맘이시고 네. 맞벌이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하면서 네. 육아도 병행을 해야 되고 네. 거기에다가 돈 공부까지 하는 건 너무 힘들다. 음.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테고 이사님은 네. 안 힘드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힘들기도 하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대비를 지금까지는 열심히는 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최근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랑 저는 같이 6시 반에 딱 나와가지고 출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네, 그래서 남편은 아침에 이제 횡단보도 건너서 이제 셔틀버스 타러 가고, 저는 이제 횡단보도에서 남편을 보낸 다음에 지하철을 타러 가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 신호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미소를 띠면서 하는 말이 45개월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셨습니까? 할부로 자동차? 그래가지고 저는 45개월이 무슨 결혼 20주년도 아니고 아니면 뭔가 있나? 그게 뭐야? 라고 했더니 나 임금 피크까지 45개월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웃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딱 신호가 바뀌어서 남편은
건너갔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남편은 벌써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면서 아, 퇴근해가지고 맥주 한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맥주를 사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주캔을 딱 타가지고 안주 딱 놓고 남편한테 주면서 그래서 45개월 남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최근에 회식을 했는데 네. 자기가 45개월 남았다고 했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부장이 어. 저는 37개월 21일 남았어요. 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제가 무슨 뭐 제대하는 날짜도 그러니까요. 완전 그래서 빵 터졌다고. 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되게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닥치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열심히만 살았는데 이게 미리부터 사실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 사실 준비를 해서 하나의 어떤 구조를 설계하고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미리 사실 시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조를 설계해 놓고 실행을 해야 된다. 그쵸.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제 음. 개인적인 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아니, 별 있는데 말씀을요. 네, 날것의 얘기를 또 들려드리는 게 약간 좀 에세이 같은 내용도 좀 있어요. 책에. 네, 솔직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리고 예, 싶어서 독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좀 따뜻한 내용도 있습니다. 약간 좀 아파트 광고 같기도 해요. 서로가 부부가 이제 좀 토닥여주는 사실. 예, 비닐봉지 하나 같이 들고 가는 이제 이런 뒷모습. 또 이 책에 네, 특히 뒷부분에는 삶의 태도에 관한 조언도 좀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네. 보면은 또 많은 후배들이 볼 수도 있는 책이잖아요. 20대, 30대, 40대. 맞아요. 또 이제 노후 준비 일찍 할수록 또 좋은 거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강한 태클이 들어오는 때가 있다. 네, 이거는 회사 생활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위기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했던 프로젝트가 열심히 했는데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나 잘 맞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상사를 만났는데 저랑 안 맞는 상사를 만나가지고 그 상사랑 사실은 잘 안 맞으니까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음. 아, 역시 나는 조직 생활에 안 맞나 보구나. 나는 회사를 옮겨야 되나 보구나. 아니면 이참에 그냥 어디 자영업이라도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근데 아직도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별로 없어. 그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게 40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월드컵도 끝났지만 태클이 들어오면 이거는 게임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 공격 방법을 바꿔봐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태클이 들어오면 다시 일어나서 아, 그러면 저쪽으로 공격을 해봐야 되나? 사실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20, 30대가 아니라 40대는요, 이미 어느 정도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태클이 딱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라는 거는 피라미드 같아가지고 어차피 20, 30대는요, 그냥 원오브댐이에요. 저는 그냥 하나의 조직원일 뿐이고, 그리고 윗사람의 어떤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피라미드라는 거는, 과장, 차장까지는 그대로 있는데, 부장은 한 자리고, 부서장은 3명인데, 상무는 또 한 자리고, 그 상무끼리 경쟁해가지고 또 사실은 그쵸, 부사장이 또. 한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라미드로 점점 좁아지는 것들이 느껴지는 게 40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너져요. 그런 태클이 들어왔을 때. 근데 결국 공격 방법을 바꿔보라는 의미는 결국 회사 내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쌓아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을 살려서 사실은 새롭게 창업을 하는 약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지다 보면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게 결국에 우리는 노후나 내지는 40, 50대에 있어서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에서 태클이 들어왔을 때 심정적으로 무너지면 이 전체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을 칭찬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저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PT를 받거든요. 근데 PT를 열심히 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라고 하니까 뭐 이제 근육이 생겨서 이런 것도 뭐 있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학교 졸업하고 저한테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PT 가니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 저는 그게 좋아서 운동 간다고. 10개만 더! 막 이래서 막 맞아요. 화이팅! 막 이렇게 옆에서 잘하셨어요. 해주고. 막 이러면서, 와, 오늘 늘으셨어요. 지난번에 이거 어. 못했는데, 막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 칭찬받는 게 좋아가지고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참 단순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부부도 서로 간에 칭찬해줘야 그쵸, 되고, 그쵸. 그 팀원들도 서로 간에 칭찬해줘야 되지만, 나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저는 그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봤나? 어디서 봤는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그 마지막 생존자의 말. 맞아요. 네.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마지막까지 결정할 수 있는 단 하나. 삶의 태도. 맞아요. 네. 그거 진짜 멋진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항시 유머를 잃지 않고 현실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칭찬과 유머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마지막 그 어떤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요. 네. 그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당당하게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의 챕터도 네. 있고요. 네. 어떤 이야기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지금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패닉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좀 많았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제가 잡아먹힌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감정이 휩싸인 그 순간. 네. 결국에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저를 약간 휩싸이고 제가 그렇게 집어삼켜졌을 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이 들 때 일단은 그것들을 1차적으로 차단하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와 나를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이 40대까지 계속적으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근면성실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과 내지는 그런 부분들로 살아남은 정말 백전노장 같은 분들인데 그런 분일수록 대부분 뭔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책임 같고 그리고 나 때문인 것 같고 나만 사라지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어떤 감정들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과 나를 분리해서 일은 일이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사실은 좀 생각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과 나의 감정과는 별개거든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아마존 창업한 제프 베조스 있잖아요. 네네네. 이 제프 베조스가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는 전화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요? 아무한테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를 괴로워하기보다 일단 전화를 하고 있으면 내가 대처하고 있다. 라는 안도감을 스스로에게 줄 수가 있대요. 뭐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아는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이런 사람한테 내가 그거를 막 설명을 하고 있으면 일단 설명하는 거 자체가 상황을 바꾸진 않는데 나 스스로가 대처하고 있다. 그게 하나의 어떤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럴 때도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아무한테나 전화한대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애일 수도 있고 애한테 그냥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마인드셋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삶의 태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재테크를 하다 보면 내지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다 보면 100% 실패가 와요. 근데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와 나를 분리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분리가 안 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가 나라고 생각하고 물린 주식하고 분리하기 참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근데 분리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잡아먹히면 결국 그 포트폴리오를 통제하는 데도 실패하고 결국에는 그냥 그 MTS를 삭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든 것들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있지만 그렇죠. 네, 모건 하우절 명저잖아요. 네, 모든 것들은 사실 심리에서 오고 내가 나의 심리를 통제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 그거 되게 못했거든요. 감정에 자주 잡아먹혔는데 김경일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유명하시죠.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우와, 진짜 멋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네.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공포감이 생기는 건 인간이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조차 안 생겼으면 생존력이 떨어졌겠죠. 네네. 근데 그런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은 반응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난 뭘 해야 되는데 네. 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 음. 훈련이고. 네. 무슨 뭐 MBTI T여서 가능하고 음. 꼭 이성적인 인간이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연습해야죠. 그것도 이 책에서도 이제 강조를 또 해주셨고, 그 책에서 특히 이제 기준을 40살에 잡으셨더라고요. 아, 네. 네. 40살의 품격은 힘들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거 역시 삶의 태도적인 네, 측면이겠죠. 맞아요. 네. 일단 이게 이것도 이제 PT 할 때 받았었던 이렇게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칭찬받는 게 좋아가지고 PT 하시는 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PT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PT 받을 때 제가 이제 이게 보통은 막 10개 해야 되는데 막 15개 시키고 그러면 너무 막 힘들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 죽이고 싶고 막. 근데 그럴 때 두 가지 타입의 인간 유형이 있다 하더라고요. 힘들면 짜증을 내면서 으아 하면서 약간 욕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힘들수록 약간 웃는 사람이 있대요. 어이가 없으니까 약간 웃는 거겠지만은. 네.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가지 타입 중에서 나는 혹시 전자였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후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행히 후자였는지 아니면 제가 듣기 좋으라고 후자라고 했는지. 또 갱신해야 되니까. 네, 알 수는 없으니까. 회원 연장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일단 힘들 때 사실 웃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웃는 행위 자체가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20, 30대들은 아직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자유라고 표현하면 뭐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패를 해도 어찌 보면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40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뭐 사실 40살이라고 딱 뭐 정의를 하긴 어렵지만 40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직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조바심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책에서 본 거 다 까먹죠.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힘들 때일수록 웃고 이런 감정적인 어떤 컨트롤을 하는 것들이 사실 이 위기나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에너지를 주는 그런 하나의 좀 훈련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막막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웃는 그것이 이제 이 40살의 품격이자 하나의 어떤 행동하는 하나의 좀 훈련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그러네요.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네네. 센터장님이 리서치 센터에서 반성문 쓰라고 해도 이제 웃는 연습. 그렇죠. 그게 또 열심히 또 쓰는. 저도 얼마 전에 저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줬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일부러 이렇게 웃는 척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우리 뇌가 속는데요. 엔돌핀이 나온대요. 뇌를 속여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또 에너지가 생긴대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안 좋은 일 있고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이러고 있거든요. 미친놈처럼.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독학의 돈 공부, 저도 이 제목만 놓고 뭐 맨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무슨 뭐 재테크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적인 측면도 있고 뭐 전작도 그랬습니다만 또 배울 점이 되게 많은 책이라는 것도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래서 신영증권 박소연 이사님의 독학의 돈 공부 이 책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